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었던 누구였죠? 두보입니다. 두보. 두보가 지었던 강촌이라는 시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당나라 때 시인하게 되면 이 두보라고 하는 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백이라고 하는 시인도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워낙에 대표적인 인물이라 이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과서 102쪽의 한 시를 좀 살펴볼 텐데 102쪽에 나와 있는 한 시는 이백의 시도 나오고 두보의 시도 나옵니다. 워낙에 동시대 때 사람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시를 지을 때 똑같은 어떤 소재를 가지고서 감정의 차이가 있겠죠. 시로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표현했는가, 어떻게 좀 차별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200 같은 경우는 여기 별명이 좀 적혀져 있는데 200은 뭐라고 했느냐? 시에 있어서 선입니다. 선. 신선이죠. 신선. 200은 별명이 시선이라 그래서 시를 지을 때 마치 신선과 같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를 좀 많이 지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신선은 보통 그 종교적으로 봤을 때 어느 종교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겁니까? 예, 맞아요. 도교입니다. 도교. 예, 200이 도교 사상에 어느 정도 심취를 하고 있었대요. 신선들이 보통 어디에 살았죠? 산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의 시도 상당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상당히 자연 친화적인 형태의 시의 내용을 많이 적었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자유분방하게, 그죠? 속세에 걸림돌이 없는 자유분방하게 자유분방한 내용으로 시를 좀 많이 지었고 자연 속에서 그 삶 자체를 즐기는 형태로 아주 낭만적인 형태의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두보 같은 경우는 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자가 무슨 성자죠, 여러분? 성자는 성스럽다. 아니면 성인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시에 있어서 성인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만큼 일반 서민들의 삶을, 일반 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내용으로 시를 지었다라는 거거든요. 두보는 이전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안록산에 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당나라 현종 때 말기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전쟁을 피해 가지고 아주 여기 객지를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떠돌이 생활 그리고 자기 고향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객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외로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 통해 나라는 전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주 백성들의 삶은 되게 참혹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전쟁 때문에 힘드니까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자기가 평소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감정이다 보니까 두보의 시는 보통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상당히 200에 비해서 아주 현실적인 내용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 현실이 어떻다고요? 너무 힘들다. 삶의 고난에 대해서 노래한 시들이 좀 많았고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사색적인 시를 좀 많이 지었다라는 거죠. 자, 두 사람은 동시대 때 인물이지만 이렇게 좀 시풍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의 분위기라고 하죠. 시풍 아니면 시의 분위기.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은 102쪽에 나와 있는 한시 두 개에서 똑같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같은 자연 환경을 봤는데 200은 이렇게 표현하고 두보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구별을 좀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00의 시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제목은 산중문답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제목부터 좀 풀이를 해보면 문자가 무슨 문자입니까, 여러분? 뭔가를 묻다라는 뜻이고 답자는 대답하다, 답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산 중에서, 산 속에서 묻고 답하는 문답 형식의 시를 지었다라는 거고요. 시의 형식을 좀 살펴보면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 이 시는 칠언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아, 네 개의 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칠언절구 형태의 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칠언시니까 우리 끊어서 읽을 때에는 몇 글자씩 끊어서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네 글자, 세 글자, 네 개, 세 개, 네 개, 세 개, 네 개, 세 개.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문여하의 서벽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었어요. 그죠?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봤더니 여한테 물어봤답니다. 여. 자, 이 여라고 하는 글자는 의미가 나를 뜻하는 글자예요. 나. 인칭 대명사로 따지게 되면 나 몇 인칭이죠? 1인칭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문에서 쓰이는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1인칭, 나를 뜻하는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여라고 하는 글자 있겠네요. 그죠? 자, 여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글자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오라고 하는 글자 있죠? 나오. 그 다음에 또 잘 알고 있는 거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리고 나아라고 하는 글자죠. 자, 한 가지만 좀 더 적을게요. 아들자랑 좀 모양이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이것도 마찬가지 나여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자, 1인칭 했으니까 2인칭도 한번 다뤄볼게요. 2인칭. 2인칭은 너, 당신, 그대 이런 뜻이잖아요. 자, 너, 당신, 그대를 뜻하는 말은 우리 앞서서 송인이라는 한시 할 때 배웠습니다. 뭐 있었죠? 네, 이렇게 생긴 거 있었죠? 군자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임금 군자라고 해석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너, 당신, 그대라는 2인칭으로 쓰인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잘 알고 있는 요 아들 자자 있잖아요. 아들 자자도 그대, 당신, 너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 숫자가 붙어서 여자 여자 붙이면 요 글자도 너 여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한 가지만 좀 더 해보면 모양이 좀 비슷한, 모양이 좀 복잡하죠. 자, 이렇게 생긴 거 너이라고 하는 글자도 있어요. 자, 한문에서는 1인칭, 2인칭 대명사가 이렇게 쓰이고요. 3인칭 대명사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요 정도 한자들만 인칭 대명사로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시로 돌아와서 문여, 나에게 물어봤다.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느냐? 하의 서벽산을 물어봤는데, 자, 여기 적혀져 있는 하라고 하는 글자는 자주 나왔던 글자였잖아요. 자, 하자는 어찌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 글자의 역할은 뭐라고요? 영어에서 얘기하는 의문사의 뜻을 가진다고 했었죠. 자, 하자 다음에 있는 의자는 뜻 의자니까 그러면 하의 한꺼번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의 의문사 뜻이니까 그러면 무슨 뜻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무슨 뜻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서하고 있느냐라고 했어요. 서자의 의미는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어떤 의도로 살고 있느냐?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벽산에서 살고 있답니다. 앞에 있는 벽자가 무슨 벽이죠?
푸르다라는 뜻이죠.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이유로 푸른 산 속에 살고 있느냐? 멀리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다 같이 어울려서 도심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자기 자신한테 너는 왜 푸른 산 속에 살고 있느냐라고 자기 혼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속마음이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통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자, 둘째 구절에 가보니까 소하기만 했대요. 소자가 무슨 소자죠, 여러분? 웃다라는 뜻이죠. 웃기만 했대요. 웃기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부답했답니다. 부답. 답자가 좀 전에 나왔다시피 대답하다니까 앞에 아니 불자 붙어가지고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빙글에 웃기만 하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운데 적혀져 있는 요 글자는 무슨 글자입니까, 여러분? 자, 이것도 많이 했던 글자죠.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라고 했었죠. 자, 웃었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 두 개를 그냥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자,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어. 자, 뭔가를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으면 마음이 좀 답답해야 되잖아요. 뭔가 되게 대답을 기다려야 되고 궁금하고 마음이 답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심자한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심자한. 마음이 자한됐답니다. 자자 좀 체크 좀 하고 이 자라고 하는 글자는 본래 의미가 뭐죠? 스스로라는 겁니다. 마음이 스스로 어떻게 됐다? 한해졌다, 한가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 한가해졌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자기 스스로 한가해졌다. 스스로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거니까 저절로 이렇게 풀이를 합시다. 마음이 저절로 한가로워졌다. 어떻다고요? 마음이 저절로 한가롭고 여유로워졌다. 아니면 아주 평안해졌다라고 해석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대답을 내가 듣지 않아도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라는 거죠. 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대답도 듣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을까?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랬느냐 봤더니 이 복숭아꽃이 있대요. 복숭아꽃. 자, 빨간색으로 좀 체크 좀 해 두겠습니다. 자, 이 도라고 하는 글자는 복숭아 도자잖아요. 자, 화자는 꽃 화자니까 복숭아 꽃잎이 막 흩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흩날리고 있느냐? 유수하답니다. 유수. 유자가 무슨 유자입니까, 여러분? 흐르다, 흘러가다. 물에 두둥실 떠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복숭아 자기 주변에 복숭아꽃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복숭아 꽃잎들이 물 위에 두둥실 떠서 막 자기 주변에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고 있는 거죠. 자, 상상이 되나요? 자기 주변에 복숭아 나무들이 막 펼쳐져 있는데 그리고 개울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데 그 개울물 위에 복숭아 꽃잎들이 막 날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복숭아 꽃잎이 흐르는 물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연거하고 있대요. 맨 뒤에 거자는 지나가다라는 뜻이죠. 자, 물이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가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우리 조금만 좀 의역을 해서 물이 흘러가다, 물이 흐르다라고 합시다. 흐르다. 그러면 앞에 요연하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요자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윽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연자는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윽하다, 그러하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이 연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그윽하다, 그러하다니까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뭐뭐하게, 그윽하게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뭐뭐하게로 바꿔주는 역할을 이 연자가 해주는 거죠. 자, 그윽하게, 그윽하다. 우리 이전에도 했던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의역을 할게요.
아주 고요하게 이렇게 좀 의역을 할게요. 시끄러운 게 아니니까 고요하게. 자, 복숭아 꽃잎이 떠 있는 그런 물이 자기 주변에 졸졸졸졸 아주 고요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전부터 복숭아에다가 빨간색 네모를 쳤어요. 자, 이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상적인 공간, 유토피아를 가리켜서 동양사상에서 보통 뭐라고 표현했나요? 맞아요. 무릉도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무릉도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중국 진나라 때 무릉이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무릉이라는 지역에 있는 복숭아, 원, 동산, 복숭아 동산을 가리켜서 무릉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왜 복숭아라는 과일이 썼을까? 자, 이 도가 사상, 도교 사상에서는 이 복숭아라는 과일을 일반 서민들이 먹을 수 없는, 현실 세계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과일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벌을 받잖아요. 왜 벌 받았죠? 옥황상제한테 벌을 받았는데 복숭아를 훔쳐 먹었다고 해서 벌을 받았어요. 근데 왜 하필 과일이 복숭아냐 이거죠. 복숭아라는 과일은 그 당시 도가 사상에서 인식을 할 때 누가 먹는 거냐? 임금이나 신들이나 아니면 신선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당연히 잘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릉도원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현실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유토피아 아니면 이상적인 공간, 이상세계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0이 서 있는 산 속에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복숭아가 막 남발해 있는 거죠. 만발해 있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복숭아 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장소가 바로 뭐라는 거죠? 무릉도원이고 유토피아고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본인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자, 자기가 서 있는 이곳이 아주 이상적인 공간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평안해지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작가가 200이라는 작가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여기에는 자기가 서 있는 이곳은 별한 것이 유하답니다. 별자가 뭐죠? 구별하고 특별한 거죠. 구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하고 구별되는 것이 있느냐? 천지에 구별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천자가 하늘천, 지자는 땅지, 하늘과 땅. 그러면 이거 좀 의역을 해서 하늘과 땅이니까 온 세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세상에서 좀 다른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이곳이 비하답니다. 비자는 아니다라는 뜻이죠.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실 세계, 속세라는 거죠. 현실. 자, 이런 현실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복숭아 꽃잎들이 막 만발해 있는 그런 아주 무릉도원 이상세계 유토피아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저절로 한가로워지고 여유로워진다. 너 나한테 여기서 왜 사느냐고 물었니? 나는 그래도 대답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내 주변을 한번 둘러봐라.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자, 이 시의 내용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석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여, 나에게 물어봤다. 하의, 무슨 뜻으로 푸른 산 속에 살고 있느냐라고 자기 혼자서 물어보니까 빙글에 웃기만 하고서
그리고 대답하지 않아도 굳이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저절로 한가롭고 여유로워진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복숭아 꽃잎이 흐르는 물이 자기 주변에 시냇물이, 개울물이 어떻게 요연하게, 그윽하게, 고요하게 흐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서 있는 이곳은 온 세상, 그죠? 온 세상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현실 세상이 아니다. 내가 이상적인 공간에 서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시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구절에서 기로 어떤 시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너 여기 왜 사니? 이렇게 불러일으켰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그대로 이어나가죠. 그런데 세 번째 가서 이제 복숭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나요? 자기가 서 있는 이곳은 이상적인 공간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는 기승전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칠언절구의 형태니까 이 시의 운자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운자는 칠언시에서 운자는 어디 있다 그랬었죠?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읽어보면 뭡니까? 산, 한, 간 이렇게 세 글자가 운자로 쓰인 거네요. 자,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였죠? 이런 복숭아 꽃잎들이 막 흩날리는 그런 공간, 산 속에 아주 아름다운 자연 풍광 속에 있습니다. 자, 아주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죠. 자, 이런 자연 풍경 속에 여유롭고 한가로운, 그죠? 여유롭고 한가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이 좋다 나쁘다? 당연히 좋다라는 거겠죠. 이런 삶을 즐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산 속에서 아주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 있다. 상당히 낭만적인 내용으로 시를 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었죠. 시의 형식을 전개해 나가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봤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답을 하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내용이 이해되시나요? 자, 이백은 이런 식으로 자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그 자체를 즐기는 형태의 시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보는 어떤 시를 지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보 같은 경우는 제목이 절구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절구는 뭐였습니까? 그냥 단순한 시의 형식이었죠. 아, 두보가 시를 지을 때 특정한 제목을 안 붙였나 봐요. 그래서 형태가 절구 형태니까 그냥 제목을 절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시의 형식이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원씩이긴 한데 5원 절구 형태의 시를 지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원 절구에서는 운자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두 번째, 네 번째에 있는 글자가 운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운자는 연, 이렇게 두 글자가 운자로 쓰였겠네요. 자, 일단은 시의 내용 한번 살펴볼 때, 아, 맞아요. 5원시니까 또 어떻게 끊어서 읽는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두 글자, 세 글자, 두 개, 세 개로 끊어서 읽는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체크해 둬야 되는 글자가 좀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강벽 두 번째 글자 체크하고요. 조유백, 자, 백이라고 하는 글자도 체크 좀 할게요. 자, 두 번째 구절에서 산청, 청자 동그라미 치고 제일 뒤에 있는 연자도 동그라미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친 이유가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죠. 자, 첫 번째 강벽 했습니다. 강자가 무슨 강입니까, 여러분? 강물이죠. 강물이 벽하대요. 벽자는 좀 전에 나왔어요. 벽. 강물이 푸르다입니다. 푸르다. 강물이 푸른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날아다니는 뭐죠? 새.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새가 뒤에 백자 볼게요. 백이 무슨 백입니까? 흰 백자잖아요. 하얀색이다 이거야. 강물이 파란색이니까 그 위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왠지 더 흰색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 우리 빠진 글자, 요 글자가 있거든요. 자, 이 글자는 요 위에다가 쓸게요. 자, 원래는 이 글자는 넘다라는 뜻입니다. 넘다. 그런데 강물이 푸르니까 새가 왠지 더 흰색을 넘어버린 것 같다 이거예요. 원래 그냥 흰색이었는데 왠지 더 하얀색처럼 생각이 되는 거. 흰색을 더 넘어버린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우리 넘다라고 하지 말고 더욱 이렇게 풀이를 합시다. 의미상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물이 푸르니까 새가 더욱 하얀색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왠지 더 흰색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산이 나왔네요. 산이 청하대요. 청, 무슨 청? 푸를 청. 산이 푸르니까 화 나왔습니다. 화가 뭐죠? 산 속에 있는 그런 꽃들이 욕연한데요. 맨 뒤에 연자부터 보면 연자의 의미는 원래는 불타다 연자거든요. 자, 선생님이 좀 전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자, 푸르다, 희다. 마찬가지 푸르다, 불타다. 불타다 좀 이상하죠. 똑같이 색깔로 가는 겁니다. 푸르다, 희다. 푸르다, 불타다. 안 되니까 무슨 색깔? 붉은 색깔. 그죠? 붓다라고 색깔을 표시하는 말로 좀 바꿀게요. 산이 푸르니까 푸른 산 속에 있는 꽃잎들이 왠지 더 빨간색처럼 느껴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 글자는 뭐죠? 뭐뭐 하려고 하다. 왠지 더 붉어지려고 하는 것 같다. 왠지 더 빨갛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강물이 푸르니까 새가 더욱 하얗게 보이고 산이 푸르니까 꽃잎이 더 불타오르는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이 푸르니까 새는 희고 산이 푸르니까 꽃은 희고 서로 어떤 형태의 대우 형식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그죠? 대우 형식으로 시를 지었다. 강물이 푸르니까 새는 뭐하고 산이 푸르니까 꽃은 뭐하고 이런 식으로 대우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상상이 될 거예요. 그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아, 푸른 강물 위에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요. 그 주변에 산이 있는데 산에 있는 꽃들이 더 빨갛게 알록달록하게 꽃잎이 피어나고 있어요. 어떤 풍경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아주 자연 경관을 표시했는데 어떻다고 상당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경관의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구절에서 강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대로 이어나가서 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의 전개 방식 보면 이번에는 전환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죠? 전환을 어떻게 시켰느냐 봤더니 춘 했습니다. 춘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금자는 지금 금자고 춘이라는 한자는 봄을 뜻하죠. 지금 봄이니까 해석 어떻게 할까요? 올해 봄, 올봄이라고 해석을 합시다. 갑자기 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환을 시킵니다.
올봄이 뭘 했느냐? 간 해봤답니다. 간자는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올봄을 한번 쳐다봤대요. 봤더니 우과 했습니다. 우과. 우가 무슨 우자죠, 여러분? 또 우자죠. 또. 올봄이 또 어떻게 과하고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과. 과자는 많이 나오는 한자니까 올봄이 또 과. 지나가고 있구나. 지나가다라는 뜻이죠. 자, 과자 나온 김에 한번 요 옆에다가 한번 필기만 좀 해 두겠습니다. 과는 지나다 과자로 많이 외우고요. 어딘가를 지나가다, 시간이 경과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과식을 하다, 과욕을 부리다, 뭔가가 심하다, 지나치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고요. 나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실수나 잘못을 뜻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지나가다라는 의미로 썼겠죠. 자기가 이런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올봄을 한번, 올해 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올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올봄을 쳐다보니 또 지나가는구나. 또 이렇게 계절이 흘러가는구나.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데 결론을 맺는 걸 보니까 하일시 귀년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하라고 하는 글자는 앞에서도 나왔던 거 어찌하라는 글자인데 의문사 역할을 했습니다. 하일 한꺼번에 풀이하면 그러면 결국에 뭐죠? 어느 날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아니면 언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언제쯤 시할 것인가? 언제쯤 시인 것인가? 라고 했네요. 자, 시라고 하는 글자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자, 이 시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외울 때 옳다 시자로 많이 외웁니다. 옳을 시 아니면 이것저것을 나타낼 때 이것이라는 뜻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시자가 좀 특이하게 중국어에서는 시자를 어떻게 풀이했느냐 하면 자, 중국어에서 풀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무엇 이다라는 형태로 비동사와 같이 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자, 시자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시자는 무엇이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어느 날이 뭐뭐이겠느냐? 뭐이겠느냐 봤더니 귀년이겠느냐라고 했어요. 귀가 무슨 귀자입니까, 여러분? 돌아가다라는 뜻이죠. 어느 해가 언제쯤 내가 돌아갈 년, 한 해, 두 해, 1년, 2년 할 때 해 년자잖아요. 어느 날이 언제쯤 내가 돌아갈 해인가? 라고 결론을 맺었는데 자, 두보의 일생을 좀 살펴보면 전쟁을 피해서 계속 떠돌이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은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주어진 현실, 자기 주변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감정이 왠지 더 어떻다라는 거예요. 왠지 더 외롭고 이런 현실에 있으니까 더 외롭고 슬프고 그립고 이런 감정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변의 현실이 되게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펼쳐져 있다면 그나마 이런 감정이 좀 덜할 텐데 자기 주변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주어진 현실과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대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대비. 이런 현실 속에 있으니까 왠지 나의 감정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현실과 자신의 감정을 대비시켜서 자신의 감정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내용 됐나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어느 날이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갈 해인가? 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자, 시의 내용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봤다시피 자기가 서 있는 주변 환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살기 편안하고 구경하고 싶고 이런 좋은 풍경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당연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은 올 봄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나는 언제쯤 고향 땅에 좀 돌아갈 수 있을까?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적을 수 있나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느끼는 뭐라고 할 수 있죠?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다 라는 거죠. 이제는 좀 돌아가고 싶다. 이제는 그동안 못 봤던 가족들도 좀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감정 왠지 주어진 현실과 대비시키니까 훨씬 더 고조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는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묘사했습니다. 먼저 자기 주변의 경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자신의 감정을 얘기했죠. 선경 후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선경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 전에 자기 주변의 모습을 먼저 쫙 묘사를 했다 보니까 상당히 회화적이고 묘사적이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 기승전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묘사를 할 때 어떤 형식을 취했다고요? 대우 형식으로 자연의 경관을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두 가지 한시를 배웠어요. 첫 번째, 200의 시는 산중문답이라고 해서 자연 속에서 그 자연 그대로를 즐기는 그곳이 바로 유토피아라고 이상세계라고 생각하는 내용의 한시를 한번 봤고요. 두 번째, 두보의 시는 그 자연 속에서 있지만 나는 이 자연보다도 고향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라는 오히려 현실적인 면을 더 생각하는 시적 화자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서로 구분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한시들 중에서 몇 글자만 좀 기억해야 되는 글자 체크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나여라고 한 글자 있었어요. 몇 인칭으로 쓰는 거였죠? 1인칭 한자 있었습니다. 자, 1인칭 한자는 여기 나왔다시피 여자 있었고 오 있었고 있었고 여 있었네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구나. 그리고 2인칭 대명사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구나. 한 번쯤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글자 푸르다 벽이라고 하는 글자 있었네요. 다음 소, 우슬소. 자, 그 다음에 한가하다라는 뜻이지만 아주 여유롭고 평안하다라는 의미로 같이 포함된 글자로 해석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글자 도라고 하는 글자 있었네요. 도, 복숭아, 도. 무릉도원,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뜻할 때 사용했던 과일의 한자였죠. 복숭아도. 자, 그 다음에 안일, 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원래는 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더욱이라는 의미로 풀이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불타다 원래 불타다라는 뜻이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했었죠? 색깔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더 붉다, 빨간색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다 간자 있었고 과 있었네요. 과자는 좀 많이 나오죠? 지나가다 라는 의미로 풀이를 했었고 오를 이시라고 풀이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무엇이다 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고향 땅으로 돌아갈 해인가 할 때 돌아갈 있었네요. 자, 이 정도 한자는 이번 시간에 꼭 한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두라고 불렸던 당나라 때 두 신, 워낙에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백과 두보의 시풍,
똑같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낀 시적 화자가 감정의 차이가 좀 있었죠. 그 시풍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핵심만 쏙쏙 알차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